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이 영상을 모르고 오늘을 넘기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한 삶을 스스로 헐값에 팔아넘기고 자손들에게 마저 만만하게 보이는 치명적인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여러분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을 낱낱이 밝혀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얻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지혜와 존경, 마음의 평화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결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비롯되는 자기 존중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돈도 자식도 아닌 바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서심은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해선비의 훈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와 살이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닫지 못하고 이전의 습관을 반복한다면 내일 아침 거울을 본 순간 후회와 함께 무너진 자존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단 하나의 기회이며 여러분이 겪는 모든 관계의 불화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분명 나는 친절했을 뿐인데 상대의 눈빛이 묘하게 나를 아래로 훑는 듯한 그 불쾌한 기분 말입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값싼 사람 취급하며 무리하게 구는 걸까? 밤새 이불을 걷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실은요.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본 적인 단서가 사실은 내 입술 끝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를 마음껏 휘둘러도 좋다고 허락도장을 찍어주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어른의 묵직한 존재감을 갖게 되실 테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헐값으로 만드는 6가지 치명적인 말버릇에 대해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 말관들은 여러분의 건강,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 노후의 재정적인 안정감마저 흔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이 독을 해독하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존경과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깨우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작은 거울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맹세하십시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리라. 나는 내 말에 힘을 실어 내 삶의 주인이 되리라.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잠자는 자존감을 일깨우고 다가올 하루의 모든 순간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첫 번째 말습관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정적을 견디지 못하는 입술의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대화 중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침묵을 깨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죠.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가 나를 재미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7 박명자 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 미묘한 기싸움 속에서 잠시 대화가 끊기고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는 그 숨막히는 공기를 참을 수 없었지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 않아도 될 자기 집안의 미천을 유모처럼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명자 씨는 분위기를 살렸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하지만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친구가 은근슬쩍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야, 명자야, 이번 차값은 네가 좀 더 내라. 너네 영감님의 비상금은 남겨뒀을 거 아니야. 허허. 웃음 섞인 농담이었지만 명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 짧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내 소중한 사람을 팔고 내 비밀을 팔까요? 명자 씨의 사례처럼 우리는 침묵이 흐르는 순간 내가 지루한 사람 혹은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색함을 메우려고 던지는 그 정보들은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을 위로할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을 평가할 데이터가 됩니다. 말이 빨라지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상대는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허점을 찾습니다. 이 조급함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안과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곧 결핍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조바심내게 만드는 것이지요. 더욱이 어르신들의 경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말을 많이 하거나 사소한 것을 과장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손주들에게 할미는 아는 것도 없는데 멀리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과소평가하며 무작정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러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듣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 정도로 여기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것은 결국 가족 간의 단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지혜가 말의 홍수 속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이 있으며 침묵 속에 더 큰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뜻이지요. 말이란 본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지만 그릇이 너무나 요란하고 가득 차 있다면 정작 안에 담긴 내용물의 가치는 희석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두려워할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안은 때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의 조급함은 단순히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결코 서둘러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비천이 없는 장사꾼이나 하는 짓이다. 참된 어른은 침묵으로 자신을 감싸고 오직 꼭 필요한 순간에만 상대를 묵묵히 응시하셨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무례하게 굴던 사람들이 먼저 당황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침묵은 나를 방어하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자 상대 가벼움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이 다산 선생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전략적 침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를 평가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기면은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마세요. 그 5초, 10초의 정적을 기분 좋게 즐겨보세요. 상대가 무슨 말을 더 하는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져보는 겁니다. 누가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즉시 대답하려 했지 마세요. 그죠? 3초간 가만히 상대를 바라보다가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짧게 끝내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묵직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쉼없이 내뱉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아끼는 그 침묵 속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3초의 침묵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명자 씨의 이야기가 내 얘기 같아서 말씀이 조금 뜨끔하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침묵을 넘어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또 다른 치명적인 말 습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며 했던 말이 오히려 나를 깎아먹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배려로 포장된 습관적 사과와 감사입니다. 이 두 번째 말 습관과는 앞서 다룬 조급한 침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이 여러분의 품격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65 김영희 씨는 거절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남의 속만 사살피는 비단결 마음씨로 통했습니다. 65 김영희 씨는 거절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남의 속만 사살피는 비단결 마음씨로 통했습니다. 65 김영희 씨는 거절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남의 속만 사살피는 비단결 마음씨로 통했습니다.
모임에 가서 종후번을 부를 때도 저기요, 죄송한데 이것 좀 치워주실래요? 라고 말하고 길에서 누가 툭 치고 지나가도 본인이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죠. 영희 씨는 이게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최고의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임의 공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평소엔 그렇게 친절하더니 오늘 왜 그래? 영희 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어느새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막 돼도 되는 사람이라는 오만한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선의가 무시로 돌아올까요? 심리학에는 사회적 지위의 신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과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습관적인 사과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면 상대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라를 연발하면 상대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오만한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건넨 예바른 말들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무례질 수 있는 권력을 쥐어준 셈입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내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미칩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항상 잘못하고 있다는 패배감에 젖게 됩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기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무력감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러한 태도에서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거나 부모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상호 존중 관계를 해치고 중요한 가족 행사나 결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묵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원래 괜찮다고 하잖아. 아버지는 늘 괜찮으시다고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실제 필요나 어려움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정견전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며 왜곡된 시선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정견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습관적인 사과나 과도한 겸손은 자신을 향한 정견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죄송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죄송하다고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조차 내가 죄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헐값에 팔수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 헐값만큼의 대우만을 해줄 뿐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스스로 만들어낸 낮은 지위와 무시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노년의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고을의 학업관리인 아전들이 선생을 죄인이라 깔보고 은근히 조롱하며 무례하게 굴었죠. 하루는 한 아전이 거만한 걸음으로 방해들이 닥치더니 선생 앞에 죄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죄인 주제의 절차도 모르고 왔으니 어서 내게 사과하고 시키는 대로 이름을 적으시오. 보통 사람이라면은 위세에 눌려 몰랐습니다. 사과란 진정 허물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직분을 다하는 자가 굽신거리는 수단이 아니오. 그대야말로 예를 잃고 손님을 핍박하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선생의 서슬퍼른 위엄과 정연한 논리에 아전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해졌고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으며 선생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헐값에 파는 행위라는 것을 선생은 그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당당한 기계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다산 선생의 일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타인에게 무례함을 허용하는 초대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이틀 뒤로 꾹 눌러보세요. 대신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를 넣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과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만 감사는 상대방을 배려 깊은 사람으로 격상시키면서도 나의 위엄을 지켜줍니다. 이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내 부탁을 들어줬을 때도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대신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허리를 곱게 펴고 정중하게 건네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이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어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보세요. 매 순간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알아차리는 정념전의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당당함에서 지혜와 강연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친구들은 여러분을 더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유산이며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영기, 치, 사상,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내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로 돌멩이를 만지며 감사합니다로 바꾸어 말하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면은 돌멩이를 잠시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 쥐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나는 귀한 존재인데 왜 나를 낮추는 말을 했을까 하고 조용히 되물어 보십시오. 이 작은 알아차림의 수행이 여러분의 말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고개 숙였던 게 오히려 무시로 돌아온다니 참 걸픈 일이죠. 점심 메뉴 정할 때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존재감을 지우는 치명적인 말릇은 바로 아무거나에 덧입니다. 이 단순한 단어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개성과 의견을 뭉개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없애버리는지 깨닫는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배려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이에 김창식 씨는 자식들 사이에서 세상 편한 아버지로 불립니다. 손주들이 생신 선물을 물어봐도 아이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마음만 받을게라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장식 씨는 이게 자식들 부담 안 주는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묘한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자식들은 이제 창식 씨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메뉴를 정하고 생신 때가 되어도 아버지는 어차피 아무거나 좋다고 하실 테니 우리 편한 대로 하자며 창식 씨의 존재를 슬쩍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려라고 던진 아무거나라는 말이 어느새 창식 씨를 취향도 생각도 없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좋아서 한 배려가 결국 소외로 돌아올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참 묘하고도 냉정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항상 난다 좋다, 아무거나 해라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참 편하고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은 우리는 언연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 이 사람은 딱히 자기 생각이 없구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화내지 않을 사람이,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의도가 없어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려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내 목소리에 색깔이 없으면 상대의 눈에도 여러분의 존재가 흐릿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소중한 어른이 아닌 그저 자리만 채우는 사람으로 잊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거나 습관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건강이나 노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자식들에 알아서 해주겠지, 나야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점점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
생활 환경 문제, 심지어 건강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무거나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바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거나는 이 중심을 허물어뜨리는 말입니다. 자신의 취향, 선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건강한 자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빛깔이며 그 빛깔을 감추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깔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텅 빈 도화지가 아닙니다. 다산 선생은 강진의 작고 누추한 주막 뒷방에 머물면서도 그곳을 사제스의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네 가지를 마땅히 지키는 방이라는 뜻이죠. 선생은 유배객이라는 처량한 신세에 처해 있었지만 결코 아무렇게나 먹고 자며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좁은 방 안에서 스스로 네 가지 엄격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생각은 맑게, 외모는 엄숙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하라.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생에게 아무거나는 말은 단순히 선택의 귀찮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꽃비를 남에게 넘겨주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며 내 주관을 버리는 순간 내 정신의 울타리는 무너지고 가인이 내 삶을 함부로 침범하게 된다는 것을 선생은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주막 골방에 있을지언정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그 기계가 있었기에 세상은 선생을 죄인이 아닌 스승으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의 살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취향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자기 존중과 품격 있는 삶의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지향을 명확히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고 타인에게 나라는 존재를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여러분의 필요와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엄마는 요즘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구나. 처음에는 쑥스럽거나 이기적으로 보일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며 가족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색깔이 입혀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자기 주관이 뚜렷한 어른으로 인식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타인에게 나를 존중할 기회를 주는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아무거나 말하는 대신 나는 매운 걸 잘 못 먹으니 담백한 한정식이 좋을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존재감은 더욱 단단해지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은 후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불안하거나 쑥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세요. 침대에 눕기 전에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자신의 취향을 얼마나 표현했는지 되돌아보고 다음 날에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어견내기의 수행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되찾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부르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 여러분을 만만한 꼭두각시로 만드는 치명적인 말버릇은 바로 남의 시선에 굳건하는 영혼 없는 맞장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피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의 의견과 존재감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고 결국 아무도 기기리지 않는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맞아 내 생각도 그래라며 열렬하게 맞장구를 쳐주었죠. 누군가 며느리 흉이라도 보면은 속으로는 그 정도면은 착한 며느인데 싶으면서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이 참 문제야라며 말을 못합니다.
순자 씨는 이게 원만한 인간관계 비결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백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순자 씨가 공들여 쌓은 그 수많은 맞장구들이 친구들에게는 배려가 아니라 자기 주관 하나 없는 가벼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까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내 말에 무조건 동의해주는 사람을 처음엔 편하게 느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의견은 시장 바닥의 소음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공감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만 영혼 없는 맞장구는 나를 언제든 휘두을 수 있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평화는 사실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면허증을 상대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어르신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자녀들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맞짱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족 결정이나 자녀들의 고민 상담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조언은 듣지 않고 그저 동의만을 얻으려는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존경심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족 내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존재감을 약화시킵니다. 무조건적인 동의는 중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진정한 화합과 공감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를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을 침묵하거나 억지로 동의함으로써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는 위장된 평화이며 결국에는 더 큰 불만과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 선생은 사이즈에서 스스로 다짐한 4가지 원칙 중 원소연사 즉 말을 적게 하되 가벼운 동조를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의 유배지에서 학자들과 토론할 때의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세에 따라 한쪽 의견으로 우르르 몰려가며 선생의 동의를 구할 때 선생은 결코 분위기에 휩쓸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셔서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남의 비를 맞추기에 내 뱉는 맞다는 말은 내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다. 선생은 생각이 다를 때는 차라리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고 입을 열 때는 오직 자신의 주관이 담긴 한마디만 던지셨습니다. 그 묵직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선생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선생의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천금 같은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정직한 침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의사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끄덕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자기 주관이 있는 어른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장단에만 맞추다 보면은 결국 내 영혼만 텅 비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은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있을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대 말에 억지로 맞아라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를 때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굳이 반대해서 싸울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보태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해 라고 부드럽게 한 줄만 남겨보세요. 혹은 그냥 그 부분은 내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말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의 사려 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존중받을 만한 깊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 오면 즉시 동의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3번 숫자를 세보세요. 1, 2, 셋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상대의 말을 곱씹어보고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상대 의견과 다르다면 굳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짧게 응대하거나 살짝 미소만 짓고 침묵을 지켜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동의한다고 느꼈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대화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지켜냈는지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이 작은 침묵 속 자기 성찰의 수행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왜 나를 헐값에 파는 행위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존재를 깎아먹는 습관적인 저자세입니다. 이 말버릇은 앞서 다른 침묵, 과도한 사과 아무거나만큼이나 위험하며 심지어 자식들에게조차 여러분을 존경의 대상이 아닌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8 이정숙 씨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어머니입니다. 정숙 씨는 늘 자식들 앞에서 나는 못 배워서 아는 게 없다, 이 애미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하게 성공해서 고마움을 전할 때도 아유 내가 한 게 몸이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난 너희 방해는 안 되면 다행이지라며 습관적으로 몸을 낮췄죠. 정숙 씨는 이것이 부모로서의 겸덕이자 자식들을 세워주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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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간이 처음엔 아니에요. 엄마 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숙 씨의 의견은 묻지도 않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계시는 게 돕는 거예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그것도 몰라라며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정숙 씨가 배려라고 내뱉은 그 습관적인 저자세가 어느새 가족들에게는 정숙 씨를 말한 통하고 무능한 노인으로 낙인 찍는 정명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낮추면 처음에는 참 인품이 좋다고 느끼지만 이게 반복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판단력이 없구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을 향한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자식 사랑이라 착각하며 던진 그 저자세의 말들은 상대에게는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어습관적인 저자세는 어르신들의 재정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 잘 모르니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거나 여러분의 의사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될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이제 늙어서 다 아프다,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제법무와 주파무어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행위는 스스로를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산 선생은 사제의 원칙 중 모공모공, 즉 외모와 태도를 음숙하고 단정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끼니를 거르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 비하다거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을 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치는 내 입술에서 시작되니 비록 흙바닥에 앉아있을지언정 내 정신만큼은 구름 위에 두어야 한다. 선생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일절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기색으로 학문을 논하셨지요. 그 서슬퍼른 자존감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선생의 남노한 옷차림 넘어 있는 그대한 거인의 존재감을 느끼고 절로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나 처한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안 됩니다. 진정한 품격과 존경은 내면의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뿌리 문자, 뿌리 원즈, 즉 말이나 글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깨달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말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나는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을 무기처럼 쓰지 마세요. 누군가 어머니 대단하세요라고 하면 아니다, 내가 뭘 했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맙다, 나도 내 삶이 참 보람차고 자랑스럽구나라고 당당하게 대답해 보세. 내가 내 노력을 인정해줘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습관적인 저 자세로 자신을 헐값에 팔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힘든 세월을 견뎌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귀한 존재다, 나는 자랑스럽다 라고 마음속으로 10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가장 아끼는 옷 중에 하나를 꺼내 입으십시오. 비록 집안에서 잠시 머무는 날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가장 좋고 편안한 옷을 선택하여 입고 스스로에게 나는 이 옷을 입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속삭해 주세요. 이 작은 가족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이유가 내 입술 끝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내 권위를 통째로 갉아먹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말씀 하나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여러분의 권위를 통째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말습관은 바로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불확실한 말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언어 습관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며 결국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69 최영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꼼꼼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들은 모임에서 의견을 낼 때 되면은 습관적으로 말것을 흐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번 야유회는 장소가 좀 먼 것 같아요. 음식간이 좀 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멀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을 안 하시니 제가 일을 못 하겠잖아요. 결국 영수 씨는 중요한 논의에서 제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형님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인 것 같다고만 하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정해서 통보해드려. 영수 씨가 배려라고 남겨둔 그 도망갈 구멍이 오히려 영수 씨를 책임감 없고 주대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왜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까요? 본능적으로 비난받기 싫어서 즉 책임피 때문에 화언을 했다가 혹시라도 틀리면은 창피당할까봐 슬쩍 발을 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뇌는 이 신호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말끝을 흐리는 순간 여러분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추측이 됩니다. 배가 고파요와 배가 고픈 것 같아요는 천지차이미 후자를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상태조차 제대로 모르는 확신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이 도망갈 구멍을 파놓을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 여러분을 결정권이 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를 물었을 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면 자녀들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결국 자녀들이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자금이나 중요한 재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끝을 흐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단순히 하나의 제안으로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재산이나 생활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깊은 좌절감과 후회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정오정우는 올바른 말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명확하며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말은 정오의 반대입니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외로움과 고리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선생의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한 제자가 문장의 뜻을 풀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구절은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자 선생은 책을 덮으며 얼굴을 퍼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학문을 하는 자가 어찌하여 말끝에 안개를 피우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할 것이지 것 같다는 비겁함이다. 선생은 평소에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가르침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선생의 말에 힘이 실렸던 이유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추호에 도망갈 구멍도 남기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호함이 곧 선생의 위엄이었습니다. 선생의 강력한 꾸짖음은 우리에게 말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말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판단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중요한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끝에서인 것 같아요를 과감히 삭제해 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좋습니다라고 하시고 추운 것 같아요. 대신 춥네요라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처음에는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책임을 지는 태도야말로 어른의 진정한 위엄입니다. 마침표 하나만 제대로 찍어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생각이 분명한 분이다. 라는 신뢰가 여러분의 품격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혹은 가족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제안할 때 3번만 마침표를 찍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럼 명확하게 말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말했는지 되돌아보고 다음 날에는 더 당당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마침표 찍기 수행이 여러분의 말에 힘을 짓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주는 강력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나를 헐값으로 만드는 6가지 말실수들을 짚어봤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말과 말 사이의 정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말솜씨로 상대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그 속을 알 수 없는 묵직한 침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죠. 내가 말을 못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른의 위엄입니다. 우리는 왜 침묵을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초조하며 더 많은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는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상대를 파악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말에 이일비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심리적 방음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비로소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학문이 깊으로 소문난 선비와 마주 앉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선비는 선생의 길을 꺾기 위해 화려한 은변으로 질문을 쏟아내며 기세를 올렸죠. 주변 사람들은 선생이 어떤 대답으로 맞을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가 말을 마친 후에도 한참 동안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묵묵히 바라만 보셨어. 차잔을 들어 참호음을 천천히 음미하고 다시 그를 응시하셨죠. 그 짧은 정적이 10초, 이 10초 그때 선생이 짧게 한마디를 던지셨죠. 말은 마음의 알맹이를 담는 그릇이라는 그대의 그릇은 너무 요란하여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구려. 선생은 단 한마디의 침묵으로 상대를 제압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침묵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이 다산 선생의 지혜는 경청의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급하게 조언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깊은 침묵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자, 친구,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침묵의 경청은 깊은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대화의 주도권을 억지로 지려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힘은 여러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평화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거나 어색한 상황이 오면 속으로 3번만 숫자를 세워보세요. 그 3초의 공백이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에서 속 깊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볼 3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상대 말이 끝나고 3초 뒤에 입을 여세요. 이 3초는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둘째, 내 의견을 말이 아니라면은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해 보세요. 때로는 한마디의 말보다 따뜻한 미소가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굳게 닫고 눈빛에 힘을 담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말하는 호구가 아닌 위험 있는 어른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쏟아내는 말의 양이 아니라 품격 있게 지켜내는 침묵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침묵의 수행을 통해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기 존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빛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를 헐값으로 만드는 말릇 6가지 와이를 뒤집는 침묵의 힘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내 입술로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남의 비를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얼마나 뒷전이었는지 떠올리며 속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친절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향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이죠. 다산정경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써 있는 소나무를 보며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내 인생의 값을 정합니다. 선생이 유배지의 좁은 골방 사이지에서 자신의 위엄을 스스로 세웠듯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입술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말을 아낄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어른으로 모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휘둘리거나 가치를 깎아내릴 권리를 주지 마십시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사 베이스의 마음을 남에게만 베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잃어버린 분격을 되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면 미안하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가만히 미소 지으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여러분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노보살님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며 거울을 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습관이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그 능력을 잠시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침묵한 순간에 스스로의 가치를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멋있고 품격 있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말에 힘을 실을 때 여러분의 남은 삶은 후회 없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오늘 내용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남보다 나를 먼저 아끼겠다는 소중한 약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긍정의 화근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좋은 일들을 실제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나를 지키면서 품격 있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긴 시간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교에서는 이체유신조, 이체외신자,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의 말은 바로 그 마음의 표현이며 여러분의 말을 바꾸는 것은 곧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자녀들의 무관심,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가족 간의 냉랭한 관계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그 어려움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나는 돈 문제인 끈병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은 어렵지만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다 늙어서 끝났으라고 절망적으로 말하기보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내 몸을 돌볼 거야 라고 희망을 담아 말해보세요. 이러한 자기 긍정의 말이 여러분의 치유력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바로 알아차림 마인스입니다. 매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의 끝이 불확실하진 않은지,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급하게 침묵을 깨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곧 수행이며 이 수행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의 작은 말습관의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빛과 지혜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작은 거울을 다시 한번 꺼내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을 바라보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혀줄 가장 강력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